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 소설 토지, 책 맛보기 17번째입니다. 최참판댁 재물을 거머쥐게 되는 인물 조준구를 만납니다. 돈은 도덕심도 매수하고 남의 약점까지 생산한다라는 제목으로 일제강점기 직전 이 땅의 개화파이며 역관이었던 조준구의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의 진보와 보수가 개화파와 수구파로 불려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19세기가 저물 무렵 개화파와 수구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이발하고 양복 입은 조준구는 자신을 문명인이라 자처함으로써 개화파가 아닌 나머지 백성들의 위상을 야만스러운 미개인으로 낙오시킵니다. 서양 문명을 수용한 일본 문화를 이 땅에 이식하고자 앞장섰던 개화파의 일원인 조준구는 일본을 해적노민이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니 하는 이 땅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가소로워합니다. 왜군이 양인이들 하지만 실상 그네들이 우릴 보고 야만인이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거외다. 옹졸한 양반네들, 예의지국이라 아무리 뽐내봐야 그네들 눈에 미개한 나라의 기괴한 구경거리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조준구는 평사리 마을의 김훈장과 마주 앉아 입씨름을 할 때가 허다했습니다. 조준구는 평사리 마을에 수구파라 할 수 있는 김훈장을 실컷 야유합니다. 김훈장은 이 땅의 왕실 보존을 지지하고 양반문벌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문혈통을 이어갈 자손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수구파라 할 수 있습니다. 조준구가 당시 이 땅의 권좌에 있던 수구파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논쟁의 포문을 엽니다. 지금 이 나라 형편은 꼭 맛있는 고깃덩이 같은 거요. 배꼽 빼앗기고 쫓고 쫓기는 아기 싸움에 찢어질 지경이지요. 광산 채굴이다. 철도 부설권이다. 심지어 삼림의 벌목까지 내맡겨 그네들 배만 불려주고 있지 않소. 그게 다 누구 잘못인지 아시오? 수구파의 잘못이란 말씀이요. 수구파가 나라를 망해먹은 거요. 진작부터 문호를 열어놓고 그네들의 앞선 것을 눈치껏 배웠더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게요. 수구파야말로 만국의 원흉이여 개화파를 물어뜯은 그 잘못으로 하여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며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대국 중국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도 일본의 눈치를 살피게끔 되었으며 옛적에는 우리 문물을 빌려갔던 일본이 지금은 우리 땅에 철도를 놓아주게끔 기술과 모든 국력이 앞서지 않느냐고 조준구는 떠들어대는 것이다. 조준구의 강한 어조에 김훈장의 반격도 만만찮습니다. 김훈장은 개화파를 일러 권력과 돈에 환장하고 계급 타파를 외치면서 3층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무리들이라며 한껏 경시하고 희롱합니다. 김훈장은 개화파의 나라 일을 맡기는 것이 영 미덥지 않습니다. 조태 없고 염치도 없는 개화파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봐 노파심에 말합니다. 그렇다고 상투 자르고 의관 벗어던지면서 쓸개까지 뽑아버린 위인들이 지금 대포나 군함을 맡고 있다. 그 말씀이요. 염치 잃은 백성이 무슨 수로 나라를 보존할 것이며 대포 아니라 군함을 끌고 오지 않아도 나라는 망하게 생겼소이다. 양반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김훈장 눈에 비친 개화파는 권세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는 무리들이며 남의 나라 졸개들 앞에 머리박을 조아리는 이들이며 백성이나 나라보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며 총대만 믿고 천명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나아가 상노민 동학당보다 채모 없는 사람이며 내시나 무당보다도 비천한 이들이라고 김훈장은 말합니다. 이렇듯 120년 전 개화파와 수구파의 첨예한 대립을 지켜보노라면 21세기 현재의 보수 진보의 치열한 설전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네들의 대중선동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저만치 떨어져서 관조할 수만 있다면 보여지는 쇼에 이면을 투시할 수 있는 내공과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더라도 쇼가 통하는 대중을 향한 선동은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했던 120년 전 전철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김문장과 조준구 두 사람은 길을 쓰고 싸우는 것 같지만 양측 모두 양반 혈통입니다. 양반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서로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심할 적마다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말씨름도 하는 것입니다. 훗날 최참판댁 살림이 조준구로 넘어간 실태를 조준구 측근 삼수가 동네방네 알렸을 때 김훈장은 그 조짐을 쉬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듯 의구심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기할 따름입니다. 그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서도 문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귀공자로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니께 개화바람도 쉽게 탄 모양이나 기실 최신의 살림에 깊이 관여할 권리도 없고 채통 차릴 신분이 어찌감히 그따위로 파렴치한 생각을 하겠나. 이렇듯 마을에 왈가왈부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학식 있는 김훈장을 찾아가 의견을 묻고 따랐습니다. 김훈장은 벽촌마을의 지식인이며 또한 최참판댁 애기씨 서희의 사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김훈장의 위상을 조준구가 간과할 리 없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김생원께서는 우리 편이 아니겠소. 간혹 상반된 의견으로 하여 갑론을박하기는 했으되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진분까지 끊어야 쓰겠소?
조준구는 김훈장에게 적지 않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렇듯 돈은 도덕심도 매수 가능합니다. 가통을 이어야 한다는 사상이 골수에 박힌 김훈장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조준구가 양자 찾아 나서기를 권하며 노비를 두둑하게 챙겨준 것입니다. 김훈장의 지극한 조상 숭배는 도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조준구에게 포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훈장은 가문을 이어갈 자손을 중히 여기는 양반끼리니 조준구의 호의를 선의로 받아들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조준구가 준 돈으로 양자를 산 셈이 됩니다. 조준구에게 의리의리한 고대광실이나 김훈장에게 귀한 양자는 그 가치가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개화파나 수급파나 모두 돈이 필요한 곳은 있게 마련이고 돈 앞에서는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백성은 안중에 없이 돈에 눈먼 염치 없는 권력자가 많아질수록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돈은 권력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의 약점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세세한 기류까지 날카롭게 꿰뚫는 저자 박경리의 통찰력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개화파 조준구가 최참판댁의 재물을 갈취하는 데는 여권이기도 했던 그의 직분이 호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개화파와 여권의 절묘한 조화가 그에게 벽촌의 재물을 탐하도록 종용했을 듯합니다. 여권인 조준구는 일본인과 서양인의 속셈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외세와 벼슬아치들을 연결해주면서 권력과 동방석이 어떻게 생산, 결집되는지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양이 일본을 먹었듯이 일본이 이 땅을 먹었듯이 서울 나으리 조준구도 경상도 벽촌 최참판댁을 먹으려 논독을 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역관직은 중인계급이 담당했으므로 조상이 참의까지 지낸 문벌의 후예인 조준구로서는 열등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근대화 바람으로 여권의 몸값은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김훈장은 조롱하듯 총칼 들고 와서 산천을 다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외인들 입노릇하는 역관 나으리. 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선진국들이 침략의 꿈을 키우는 동안 역관이라는 직위의 시세가 오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침략의 전초 작업으로 이권을 섭렵하는데 그네들의 입 노릇을 하는 역관은 금전으로 매수할 만한 존재 가치가 있었고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좌에 오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외세를 등에 업도록 편리하게 이어주는 중개업자, 그 비슷한 존재가 역관이다. 역관 조준구가 개화된 세상을 폼나게 살아가려면 최참판댁 재물을 마중물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조준구의 신보를 살아생전 최치수는 훤히 꿰뚫어보고 방어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되 역관이 어때 그러시오. 한간에선 나라 일을 역관이 좌지우지한단 말도 있고 잘하면 고방에 은전이 그득해진다 잤소. 역관으로서 자본의 강력한 힘을 간파했던 조준구는 돈을 욕망합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모를 겪는 뻔뻔함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아서 쌓아두고자 함이 아닙니다. 조준구는 돈이 무엇을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인간입니다. 조준구에게 돈은 벼슬자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자본입니다. 서울에다가 고래등 같은 저택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첨과 활락도 무한정 반복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렇듯 강한 권력, 쾌적한 터전, 추종하는 인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그 전과는 다른 관계망이 창조되어집니다. 돈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조준구에게 최참판댁은 훌륭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조준구 할아버지의 누이가 시집을 간 집안이 최참판댁입니다. 그러니까 윤씨 부인의 시어머니가 조씨 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윤씨 부인 시어머니의 친정오라버니의 손자가 조준구입니다. 벽촌에 있는 최참판댁을 화수분으로 포착한 것은 여권의 촉이 작용한 듯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채수 살아생전에는 최참판댁이 조준구의 화수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산과부의 외아들이자 몸이 허약한 최채수의 그 방어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채수는 조준구가 모친에게서 돈을 갈취해간 뒤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응징에 나섰습니다. 다시는 모친을 찾아와 재물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매춘부의 도움을 빌어 호기롭고도 처연하게 상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조준구는 서희가 갓 태어났을 무렵 적지 않은 액수의 금전을 변통하기 위해 이곳을 다녀갔다. 그 이듬해 최치수는 서울로 올라가 재미난 곳이 있다며 조준구를 데리고 간 곳은 더러운 갈보집이었다. 허파가 썩어서 피고름이 문적문적 나는 서울 양반놈들. 이것도 감지덕지해야지. 그놈들 썩은 콧구멍에는 갈보들의 살내음도 사양보다 나을 거요. 이때 비로소 준구는 치수의 본색을 보고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치수는 그런 식으로 준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상당히 집요하고 잔인했다. 그는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다. 준구는 치수를 적당히 주물러서 그의 제물로 자신의 출세기를 터보려고 지나치게 조급히 군 것은 그 자신을 위해 큰 실수였었다. 예상치 못한 최치수 반격에 시겁했지만 조준구가 이 먹잇감을 놓칠 리 없습니다. 그는 별당 아씨와 구천이가 종적을 감춘 뒤 다시 최참판댁에 나타납니다. 아들 없는 절손 집안인데다가 당주가 병약하다는 것만으로도 포식자 조준구에게는 제도전의 가치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갓 쓰고 도포 입고 와서 재물을 뜯어갔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발하고 양복 입고 나타납니다.
이는 5년 전과 달리 근대와 바람을 타고 세상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조중구는 자신의 문명인다운 외양을 한껏 과시했지만 평사리 사람들에게는 그저 해괴하게 보일 뿐입니다. 조중구는 아무도 반길 리 없는 최참판되게 당도합니다. 양복을 입으니 키가 작고 땅땅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딱정 벌레 같은 조중구와 키가 훤칠하여 사마귀처럼 보이는 최치수가 마주합니다. 서울서 닦여진 조중구의 세련된 모습은 아무래도 시골 선비보다는 돋보였으며 치수보다 2살 위였으나 오히려 앳되어 보이기도 했다. 그간 별일은 없었겠지. 여기까지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향촌의 선비들이 소생을 보기로 짐승 보듯 하더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개명하겠소. 별일이 있었지요. 계집이 머슴 동물부터 달아난 일이 있었지요. 그 얘기는 좀 들었다만 절손이구먼. 부사가 걱정일세. 선영봉사는 어쩔 셈인가. 비굴하고 천박한가 하면 호언장담에 허세를 부리고 외국 문물에 정통한 듯 내리짓거리는가 하면 형편없는 무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처음부터 채무 없고 치사스런 언동으로 중구는 치수를 꿰었다. 그는 치수 눈빛 속에 감추어진 조소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윤씨 부인의 눈길은 뭐라 형용할 수 없었다. 노여움도 아니었고 냉소도 아니었고 멸시도 아니었다. 조중구를 보는 윤씨 부인의 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것에 대하여 갖는 연민이라고 할까. 최치수는 조소하고 윤씨 부인은 연민하지만 게다가 최참판댁 식솔들도 환영해주지 않지만 기가 죽을 조중구가 아닙니다. 재물 갈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면 뻔뻔함은 기본 무기로 장착할 수 있는 조중구이니 말입니다. 조중구는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마을로 내려갑니다. 훗날 무리 없이 최참판댁 재물을 인수인계받기 위해 미리 친근한 관계망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주고 친절하게 대답하고 막걸리를 사양하지 않고 마십니다.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체 높은 자들이 대중에게 접근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중구는 그의 결벽증을 희생시켜서까지 술을 사양하지 않았다. 처음 양복 차림에 그를 경계했던 마을 사람들은 사글사글하고 자상스러운 말투에 호감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언제 양반들이 농민에게 이토록 친절했던가. 서울 양반이 농주를 마다 아니하고 마셔주며 넓은 도량을 보여주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을 사람 중에서 특히 조중구가 주목한 사람은 몰락 양반 평산입니다. 평산을 두둔하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최치수 사례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도해볼 것을 부추깁니다. 평산은 조중구의 능수능란한 술수에 말려들고 맙니다. 옛날 어느 곳에서 있었던 얘기라 더군요. 이야기인즉 독자인데 늦게까지 자손을 못 보았던 모양이요. 부모는 첩두기를 권했는데 실상은 그 당자한테 씨가 없었는데 자식을 바란들 허사지요. 산에 오기도 있고 하여 첩을 두게 되었는데 그 계집이 요사하고 간악했던 모양이요. 자손 바라기 어려움을 깨달은 계집은 결국 다른 사내를 모아 애를 빼고 남편을 살해했디요. 저런 그래 그러고도 천벌을 받지 않고 무사했더란 말씀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조중구는 부랴부랴 서울로 떠나버렸다. 김평산에게 최치수의 사례를 암시하고 부랴부랴 서울로 떠날 때 조중구는 머지않은 장래의 행운이 굴러올 것을 믿었다. 치수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행운은 바로 지척에 있음을 느꼈다. 최치수 장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여름에야 찾아온 모습은 지난해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름 양복의 깡깡 모자였다. 최치수가 살해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조중구는 태연히 최참판댁에 나타난 것입니다. 살해에 가담한 귀녀 칠성 평사는 이미 처형되고 이 세상에 없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그 이득을 오롯이 조중구 혼자 차지하게 된 셈입니다. 조중구는 3년상이 끝날 때까지 줄곧 머무릅니다. 뻔뻔함에 덧붙여 기다림은 재물을 얻는 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자신은 늙은 부인하고 어린 손녀만 남은 적적한 상중의 집안을 의당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임자 없는 사랑에 죽치고 있었다. 탈상을 한 뒤에도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10살 된 서희와 윤씨 부인은 최치수가 사라진 최참판댁을 조중구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염병과 흉년 속에서 서희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는 다음 책맛보기에서 이어집니다. 평산 귀녀 칠성이는 죄가를 치르고 처형되었건만 조중구는 버젓이 양반 행세를 하며 재산을 착착 갈취해 나가니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책맛보기는 삼수의 아첨과 사모리와의 환락을 재물이 생산하는 이야기이니 얼마나 더 비정할런지요.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